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훈용입니다. 오늘 이제 배워 산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2년 메인 게임 스타트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의 4주차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상된 그림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예상된 그림보다 더 빠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번 달 시장 자체가 워낙에 국내 증시가 하락이 세기 때문에 거의 역대급 하락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배경은 뭐 간단하죠.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부분은 없고, 과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국내 증시가 과연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결국은 뭐였냐면은, 앞전에도 처음부터 이제 1월 첫 주차 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국내 증시는 밸류에이션 자체를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동안 성장주가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연준에서의 유동성 해소란 부분, 이 부분이 그동안 가장 많이 자금이 유입된 곳이 가상자산과 그리고 빵을 중심으로 한 미 성장 기술주 이쪽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자산이 빠진 건 당연한 얘기고,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도 성장주, 너무나 과하게 평가받는 것들은 하락을 나타내는 그림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가치주가 강세를 띠는 그런 구조가 나오면서 실적이 중요한 그런 장세가 나타나줘야 된다, 이 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뭐 가치나 성장, 하락폭의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역시 가치주까지 다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의 약간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으로 보는 거래소와 코스닥,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시간에 말을 못했던 부분이 이제 건설 업종에서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전략,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수 상반기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못했던 부분이 건설업종은 왜 시장에서 봐야 되냐, 이 부분이었는데, 우선 실적 자체가 올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여전히 코로나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는 그 지연됐던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된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도 신사업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신사업과 더불어서 밸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모멘텀이 많고, 대선 주자들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여러 가지 분양 자체를 크게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 업종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DL-ENC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DL-ENC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원래 시장에서 전망했던 부분이 영업이익이 이제 잘 나와서 영업이익 9,350억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했었는데, 이것보다 소폭 상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건설사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4분기 실적 자체가 대부분이 전망치를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DL-ENC는 오히려 소폭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 되죠. 그럼 이제 주가는 더 빠져 있으니까 밸류적인 부분에서가 이제 4% 미만, 3.5%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에서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싼 종목들도 추가적인 약세가 나오면서 주가를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전망 자체가 뭐 마찬가지로 올해 수주 목표도 상향시켰고요. 그리고 매출 전망 역시도 상향을 하는 쪽으로 발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매출 자체가 약 8조 5천억 정도까지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영업이 역시 올해 수준만큼, 작년 수준만큼 여전히 9천억대 이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LC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사실 이제 딴 데 방송에서는 이제 매수가를 이제 11만 1,000원에서 뭐 5천 사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9천원에서 11만 2천원에서 매수하면 되고, 1차 목표는 짧게는 13만원, 좀 그 다음에는 15만원, 여기까지는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S건설이죠.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소폭 하회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그 올해 이제 수주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망 자체는 뭐 나쁘지 않게 좋은 쪽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뭐 4% 정도 빠졌다. 대부분 오늘 시장 다 빠졌으니까 이 정도 된다. 빠진다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움직였던 박스권의 하단 자리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러니까 박스권의 하단 자리대에서는 지지를 받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위치가 될 것이고요. 현재는 이제 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할 때가 8.4%,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할 때는 실적의 증가가 나온다가 되면서 5.8%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밸류적인 메리트가 여전히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의 하단자리 구간대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 가격이라서 36,500원에서 37,500원 매수를 잡고 1차 목표는 이제 박스권에 요 매물이 있는 자리대 45,000 정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51,000원 이렇게 열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건설을 중에서 이제 현대건설 보도록 하죠. 현대건설은 이제 최근 들어서 다른 건설보다 하락이 조금 더 나타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엔지니어링 이쪽에 이제 IPO가 진행이 되었고 이게 조만간 상장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려를 먼저 나타내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실적 자체는 이제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내년에 대한 수주 전망, 수주 자체는 작년에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초과 달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작년에 수주했던 실적만큼 올해도 수주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 해외 건설에서의 원가 상승률, 원가율 자체가 안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실적의 안정성은 더 높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해서 약 9천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뭐 아주 싸다, 다른 건설에서 아주 싸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밸류적인 부분 주가 좀 빠지다 보니까 작년에 실적 기준으로 할 때는 약 11% 조금 넘어간다 정도 되고 있고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할 때는 10%가 좀 안 된다 정도. 다만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수소라든지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많은 풍력이나 신재생 이쪽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 동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한 종목 더 말씀드린다가 되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해외에서의 플랜트 수주 이 부분이 돋보이는 케이스인데 최근 들어서 중동 국가라든지 이런 쪽 유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이제 탄소 포집 기술 이쪽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외에서의 수주와 안정적인 실적이 꾸준히 이어진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실적 발표를 했고 시장에서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나타내줬다 됩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메리트 있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국내에서 이제 해외에서의 이제 플랜트 사업이나 이쪽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과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탄소 포집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밸류는 현재 시장 대비해서는 좀 비싸다 볼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성장 모멘텀으로서 주가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매수가는 22,000원에서 21,000원 정도 1차 목표가 24,000원 2차 목표 28,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못했던 종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고요. 자, 한번 이제 따져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 이제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은 사실 이만큼 빠질 만한 내용인가? 이 생각 다시 하게 됩니다. 어제 미 연준에서 실제로 시장에서 앞전에 연준회의가 열리기 전에 먼저 선발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3월 달에 테이퍼링 종료, 그리고 3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 그게 25bp를 올릴 건지 50bp를 올릴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른다.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더 가파라질 수 있다. 그리고 양적 긴축 이 부분은 빠르면 5월에서 7월 사이 할 수 있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제 이 연준에서의 결과가 나왔을 때 처음에 미 증시 자체가 급등을 하다가 파웰 연준장이 발언을 하면서 이게 다시금 내려왔다 되죠. 근데 이게 연준회의가 이렇게 시장에서의 전망치와 크게 차이가 없었을 때 결국 파웰 연준장이 좀 더 매파적인 얘기를 했다. 이렇게도 어저께는 받아들였지만 사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그랬지만 연준회의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하고 이 부분이 다시금 시장 반영되는데 하루 정도 시간이 약간 걸리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파웰 연준장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 그동안 시장에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빠르게 회수한다. 이 부분에 대한 빌미가 인플레이션인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2022년 올해와 내년에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으니까 돈을 빨리 회수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이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미증시에서 악재로 다시금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은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미증시까지도 상당히 미리 선반영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국내 증시는 이렇게 많이 빠졌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하락을 굉장히 크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급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 하락폭 자체가 실제로 역대급이 맞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로 1월 하락폭만 현재까지 봤을 때는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했다가 되는데 한 비율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월봉상입니다. 이게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중간에 저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아직 확인 안 되지만 실제로 이제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 2018년도죠. 2018년도, 17년도 이때까지가 지수가 2600선까지 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수가 2600, 새로운 이제 신고가였죠. 이때는 뭐였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반도체 회사가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적을 나타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래서 주가 자체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갔던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무슨 있었냐? 미국과 중국하고의 무역 분쟁이 발생됐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된 문제도 사실 미국에서도 만들었고 앞전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미국에서 만들었고 전 그렇게 미국이 뭐 세계 경찰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 하긴 하지만 자꾸 좀 이상하게 문제를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때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나타났고 그래서 관세를 올린다 계속해서 많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보호무역 조치로 철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약 20.91%라는 하락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제적으로 실적 전망 자체가 하향되던 그런 시기였었죠. 또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워낙에 높은 가격에 그 전년도에 가격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 올랐던 것만큼 이제 재고도 많이 생긴 것도 있었고 이제 수요 자체가 감소되면서 D램 자체 가격대도 많이 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나타났었고 실적 자체가 감익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약 9개월 동안에 20.9% 하락을 했었던 시기였고요. 그러고 나서 우선은 이만큼의 하락이 나타나면은 시장에서 뭐가 나오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이 딱 요 고가 대비 하락폭의 38.2%라는 기술적 반등폭이 늘 나오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쭉 갈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거냐 그거는 나중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라든지 실적이나 증가 안 좋은 쪽으로 연결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실제로가 문제됐던 게 해소가 된다면은 단순히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그 이상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단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바로 2년 뒤입니다. 바로 2년 뒤에 문제가 발생했죠. 2020년이었습니다. 그때는 뭐였냐? 그때는 코로나가 발생되었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때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발생돼서 단기간에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밑꼬리까지 하면은 사실 지수는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죠. 근데 결국은 크게 급락을 했다가 연준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발표하고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주가가 단기 급락에 따라서 기회다. 맞죠. 그때도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시장에서 뭐 굉장히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제 주변 분들한테 막 계좌 개설해 드리려고 바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때는 이제 기회가 맞았죠. 그러나서 그때 결국 이제 반등 쪽으로 나왔는데 우선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20.6% 정도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종가 기준 20%가 빠졌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굉장히 빠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고가 대비해서 지수가 20% 빠지면 시장에서 잘 버티는 쪽, 그 잘 움직인다,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 선방한다 했을 때가 보통 계좌가 20% 빠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 시장 대비 더 많은 하락할 경우 보통이 30에서 40%까지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은 방어주라는 게 늘 있고요. 상대적으로 덜 빠지거나 덜 모멘텀이 있거나 실적이 좋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선 한번 급락이 세게 나왔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우선 첫 번째 반등이 하나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고가 대비 하락폭의 38.2%라는 기술적 반등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가 시장에서 관건이 뭐냐? 위로 가는 그림이냐? 다시금 조정을 받는 그림이냐? 이 차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는 결국 뭐냐? 위로 가는 겁니다. 왜? 추세를 넘어가기도 했었고 시장에서 워낙에 많은 돈이 풀렸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시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에서의 매도가 나온 부분도 다 손을 방어를 했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은 어떤 과정이냐? 이게 중요하죠. 왜? 지금 시장에서 자 지수가 마찬가지로 작년 6월 달에 고가를 만들고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할 때 20.59%라는 하락을 나타냅니다. 자, 올해 2018년도처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돼서 관세를 부과를 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냐? 아니죠.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게 된다면 대규모의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저께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서 협상 결과가 뭐냐? 지금의 휴전 상태 그대로 이어가겠다. 전쟁은 억제한 쪽이 맞다.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려감이 완화가 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 러시아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는다. 안전을 보장해라. 이런 문서를 보냈고 결국 이 부분은 끝날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같이 동조해 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동조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거는 우려감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러시아에 수출하는 물량이 있는데 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축소될 수 있다. 여기다 우려가 말 그대로 반영이 된 거지. 실제로 아직까지 예전처럼 관세를 올리거나 이런 건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많이 빠졌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통화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였죠. 이때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때 제가 그때 깡센클럽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 시장에서 올라간다. 경기도 안 좋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해서 팬데믹 상황이 됐고 경제 봉쇄를 하고 실물 경기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주가 올라갑니까? 했을 때 그때 했던 말이 뭐냐? 연준에 맞서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준에 맞서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돈을 풀고 쪼이고를 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버리면 그 유동성이 증시라는 데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죠? 통화를 푸는 거를 조여버리는 거죠. 해소를 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소를 한다가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 유동성에 따른 수혜를 받던 쪽은 당연히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하게 실적이 좋은데도 빠진다 이건 아니고 실적보다는 기대, 말 그대로 상장 여기에 초점 맞췄던 쪽이 당연히 빠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아침에도 방송할 때 중간중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미증시가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종가 기준으로 할 때 약 15에서 17% 정도 빠져 있는데 S&P가 10% 정도 가까이 빠진 동안 S&P 내에 있는 가치주는 하락폭이 굉장히 작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실적이 받쳐주는 가치주는 상승했다고 얘기했고 반대로 실적이 안 되는 성장주는 굉장히 큰 폭이 하락하고 실적이 되는 성장주는 그나마 덜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나라가 제가 1월 초에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왜 밸류에이션 재평가 필요하냐라고 하나씩 설명해 드릴 때 시총 상위에 있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실적이 되냐? 안 된다. 제약주들 매출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라는 거 봤을 때 시가총액 이게 맞느냐?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쪽이 빠지는 반면에 다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든지 그 외적인 자동차라든지 이쪽이 받쳐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못 받쳐주죠. 왜? 국내 증시 그들이 고평가가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 공모주가 문제가 된 거죠. 사실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하나 상장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시장에서 2024년, 2025년이 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그때 되면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나올 테니까 그러면 이 정도 밸류 중국의 CATL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밸류 받아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그때도 똑같이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나중에 공매도가 허용되고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되면 사실 이거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2024년, 2025년도에 실적을 땡겨온다? 제가 주식을 20년 넘게 하면서 이런 과정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아무리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올라갔는데 그거를 정당화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2024년, 2025년의 시장 땡겨온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게 아니라 증권사 리포트 절반 정도 쓰레기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그런 겁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올라간 주가를 정당화시키려고 리포트를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시점을 땡겨오고 지금 우리는 시장에서 당장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장 통화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거 하나 갖고도 시장이 출렁거리는데 앞으로 지금 2022년인데 2023년, 4년, 5년까지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평가를 해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LG 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제가 볼 땐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수급 논리로 들어왔다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사실 LG 에너지솔루션이 결국 이 역할을 해버렸고 국내 증시 자체가 1월 중순 이후로 물론 해외 증시가 하락했던 부분도 있고 통화 정책에 따른 경계감도 있었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도 원체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성장주로 작년 하반기부터 쏠렸었고 그런 부분이 다 중복돼서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LG 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 뭐라고 했었죠? 실적에 바로 연결이 되거나 지금 현재 바로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우선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이 우선 1차적으로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이 나온 것이 앞전에 이때처럼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냐 아니면 다시금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가느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시장은 급락을 했지만 우리는 우선 1차적으로 이만큼 역대급으로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기대해보면 하다. 이 과정은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시가총액 평가를 얼마 받느냐? 굉장히 후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기대치가 커졌던 분들 같은 경우 따상이 안 나왔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종가는 50만 원이나 자리대 만들었고 시가총액이 118조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425조고요. 하이닉스가 82조니까 시총 이익을 확고하게 잡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저는 굉장히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부분인데 전일 대비해서 지수는 9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00포인트 딱 안 채웠죠. 100포인트 안 채우고 95포인트. 이게 앞전처럼 3000포인트 때도 아니고 270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또 거의 100포인트가 빠지니까 얼마나 시장에서 패닉이 올 수밖에 없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전일 같은 경우 시가총액을 볼 때 전일 시가총액이 2007조였습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 얼마? 2057조라는 시가총액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즉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를 차지했냐? 118조를 여기다 포함을 시켜놓은 거고 반대로 나머지 그 외적인 종목들을 포함해서 68조라는 주가가 하락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얼핏 보면은 시장에서 수급을 우리 얼핏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잠깐 나가고 나서 이제 부모님과 통화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외국인들 왜 이렇게 많이 파냐? 외국인들이 팔고 기간을 열심히 바쳤는데 아닙니다. 속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나오냐? 겉으로 볼 때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대해서 1조 6,400억 가까이 팔았다 되고요. 기관에서가 1조 8천억 샀습니다. 투신이 사고 보험이 사고 연기금이 1조 2천억을 사면서 야 연기금이 드디어 증시에 구원투수로 등장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딱 보게 되면은 기관에서 얼마 샀냐? LG에너지솔루션을 3조 500억을 산 겁니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기관이 3조 500억을 샀으니 나머지 쪽에서 얼마 팔았다는 얘기니까 1조 2천억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체크해야 될 부분.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이어갈 거냐? 이 부분입니다. 앞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100조에서 110조 정도를 하게 될 경우 기계적으로 다른 종목군에서 매도가 나와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될 거냐? 이게 2월 8일, 9일부터 시작하는 뭐 MSCI 편입부터 해서 2차전지 ETF 그리고 나중에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부분까지 했을 때 얼마를 시장에서 얘기했었냐면 1조 2천억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만큼 빠진 거고 다른 쪽에서 그만큼 파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미리 진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분명히 패시브로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1조 2천억인데 왜 3조가 되죠? 3조 500억이 되죠?
이 부분인 거죠. 분명히 패시브적인 부분에서는 1조 2천억이었는데 그건 나머지 이 1조 8천억 뭐냐 이거죠. 자, 이게 사실 앞서도 제가 지주회사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국내 증시의 이중 상장이라든지 이런 쪼개기, 분할 이게 문제였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자, 이런 겁니다. 기사를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은 얼마 팔았냐? 1조 5천억 팔았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인은 1조 6,300억 정도 팔았다고 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제외하면 나머지에 대해서 매도는 얼마였냐? 1,300억 좀 넘게 매도했다는 겁니다. 얼마 안 팔았어요, 오늘 시장에서.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를 이제 뉴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외국인은 보호 예수가 없으니 오늘 높게 떠가지고 바로 수익을 챙겼다. 어마어마한 수익 챙겼다. 맞습니다. 그럼 기관은 보호 하격을 원체 많이 했으니 이쪽에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최대한 받추겠다는 얘기였죠. 근데 이걸 받출 때 단순하게 패시브 자금 들어올 것만 받춘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받춘 거죠. 그동안 파란 물량을 가지고 이거였던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잘못됐다 얘기하면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증거금을 납입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를 받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어떻게 했냐? 증거금 없이 소위 말해서 뻥튀기로 청약을 했고 그만큼 물량을 많이 가져갔는데 그 가져간 물량만큼 뭘 했냐? 받춘 거죠. 이게 저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거 완전히 거의 사기입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너무 과하게 가나요? 배워 산다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5조를 운영하는 운용사라고 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을 1조를 받는다 치고 나머지 갖고 있는 물량이 4조라고 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크게 급등해가지고 2배가 나오면 나머지 쪽에서 10% 이상 손실 나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사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개인들처럼 청약 증거금이 있고 허수가 안 들어갔으면 이 정도까지 나올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확약 자체를 많이 한 쪽에 배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이거 받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만들어놔야 나중에 빠지더라도 자기네들이 공모로 들어간 물량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재 시장을 왜곡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안 좋은 케이스인데 우선은 시장에서 전망했었던 기계적인 물량 그것까지도 오늘 들어갔으니까 이게 내일부터 좀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하죠.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지금 현재 국면이 시장에서 정말 경기에 문제 있냐? 우리나라 수출에 문제 있는 상황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를 뭐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경제제재를 하겠다. 아직 침공하지도 않았고 경제제재 하지도 않습니다. 아직은. 어떨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재 분위기 봤을 때는 그냥 어떻게 뭐 계속 외교전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 우려만 받았을 뿐 아무것도 없는 거죠. 통화정책의 유동성 해소한다. 그게 경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기업들이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데 크게 연관이 없겠죠. 왜?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빌미로 그동안 너무나 많이 뿌렸던 돈을 해소한다. 이 부분인 거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작년부터 크게 받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전에 중국에서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서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풀릴 거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은 요인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다 이게 아니라 병목 현상이 심하다 이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면 실제로 경기 국면을 지금 현재 어떻게 판단하냐? 지금 현재 경기 국면 자체가 여전히 확장 국면인 겁니다. 다만 확장이 앞전보다는 조금 후퇴를 했다 정도, 요 정도의 국면인 거죠. 제가 왜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정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냐면 작년 같은 경우 미국과 일부 유럽 같은 경우가 경기 정상화를 하려고 했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그 효과를 제대로 봤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외적인 동남아시아라든지 신흥국이라든지 이런 쪽은 경제 정상화 자체를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부터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글로벌 경기가 고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 다 고점이 나와줘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미국에서 GDP 전망이 4%, 우리나라 3% 정도 되죠. 내년에가 미국에서 GDP 전망이 3%, 그 후년이 2.5%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과 2023년 실적점,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GDP 경제 성장의 전망치는 기존의 평균보다 여전히 높다는 얘기인 거죠.
아직까지 경제 정사가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 이후에 또 다른 변이가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거의 집단 면역 형태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길어봐야 1분기 정도 지나면 풀릴 것이다. 이런 전망인 것이고, 그래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 자체도 1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해서 이제 그때 여건 봐서 언제든지 우상될 수 있는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통화 정책이 금리 인상을 한다 해서 미 경기가 무너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통화를 정상화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물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고, 좋기 때문에 돈을 줄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이 사실 없다가 되죠. 다만 차이는 뭘까요? 시장의 성향이 바뀐 겁니다. 색깔이 바뀐 겁니다. 밸류에이션 정상화라는 부분은 제가 앞전에 똑같이 얘기했지만 성장주가 과도하게 들어간 부분이 빠져야 되는 거고, 반대의 경우는 너무나 저평가된 거는 올라가야지 맞는 거죠.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경우는 시장에서 밸류 평가를 현재 30% 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은 특징이 뭐죠?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매출액도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고밸류를 하더라도 시장이 인정을 합니다, 보통. 그런데 그동안 사실 미증시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아직까지 전기차 생산도 안 합니다. 근데 앞으로 생산할 거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테슬라는 예전에는 300% 정도 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실적 대비하면 300%. 근데 지금은 실적 전망, 올해 전망치를 갖고 할 때는 한 60%확 줄어듭니다. 실적이 나오니까. 근데 그 외적의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은 실적 자체가 없는데도 시가총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형성되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라 하냐? 그런 것도 거품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과도하게 올라간 부분이 빠지는 과정이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중요한 장세다. 이거는 계속해서 염두를 해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아까도 했던 부분인데 같은 내용이 아니구나. 여기죠. 그럼 영업이익으로 보는 코스피. 자, 영업이익 한번 볼게요. 국내 증시가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전에 10년 동안 이익이 정체됐던 시기입니다. 이익이 영업이익이 113조에서 147조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전에 한번 이익이 크게 레벨업이 됐었죠. 굉장히 크게 레벨업이 됐던 게 중국이라는 이쪽에서의 모멘텀, 신흥국 모멘텀. 그 다음에 딱 금융위기. 이때도 짝수네요. 2008년.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급등이 나왔던 거죠. 왜? 시장에서는 이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양적 완화를 해버리면서 유동성 풀어버리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신흥국 자체가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유동성 푼 게 신흥국으로 대부분 들어왔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도 잘 어느 정도 유지하니까 이 라인대에서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영업이익이 그 이상에 나올 기미가 없는 겁니다. 왜? 중국에서도 그동안 국내에서 많이 수입을 하던 거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을 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못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 갖고는 계속 제자리 이런 걸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 성장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가 작을 때는 경제 성장률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경제 성장률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낮은 시기인데 돈은 많이 풀려 있으니 시장에서 성장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것도 성장할 것 같고 앞으로 이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쪽이 유망할 것 같고 찾는 거죠. 왜? 지금 현재 회사는 이익을 낸다 하더라도 정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2010년도부터 성장주가 강해지는 시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시속게임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2012년, 14년까지. 왜? 이때까지 이익이 한번 나왔다가 떨어졌다, 이게 올라왔다, 떨어졌다, 이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는 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망도 점점 불투명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성장이 주목받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어떻게 되냐. 주가는 계속 왔다 갔다 한다 해도 여전히 성장이 우위를 차지했던 시기가 되니까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졌냐? 50% 정도 벌어졌다 됩니다. 근데 말이 이게 수치상으로 50%가 아니라 50이라는 거지. 지수화를 했을 때.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 성장주가 100% 올라간 동안 가치주는 아예 움직이지 못했다.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성장주가 50% 올라간 동안 가치주는 50% 빠졌다.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즉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양적 완화를 또 했다 돼버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주가 또 튄 겁니다. 왜? 기존에 있던 돈,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돈 풀었던 돈이 다 회수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돈을 풀어버렸으니까 너무나 커진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성장이 우위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가 주가라는 게 항상 한 단계 레벨업 되려면 처음에 수출 지표 갖고도 설명해 드렸지만 한 단계 레벨업 되려면 항상 실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럼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 예전에 박스권을 넘어갔던 시기가 있었죠. 2017년도와 2018년도입니다. 그때가 주가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가 얼마? 2600포인트입니다. 그럼 이때는 시점 자체가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놀던 113조에서 140조를 넘어갔으니 당연히 시점 자체가 넘어간 만큼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거였죠. 문제는 뭐냐? 반도체만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가 약해진다 했을 때는 꺾인다 돼버린 겁니다. 그래고 나중에 2018년도 이때가 어떤 과정이냐? 아까 얘기했었던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러니까 다시금 실적이 다시금 제자리에 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벗어나지 못하는 코스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 실적이 엄청 잘 났죠. 수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잘했으니까. 코로나 시국에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제대로 돌렸으니까. 그 실적이 엄청 잘 난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가 아직까지 뭐 4분기 실적이 다 마감된 건 아니지만 작년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214조.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쪼들어들어서 210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는 현재 전망이 어떻게 됐다? 앞전에 급락하던 부분이 올라가서 253조 정도 전망을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 10% 정도 줄일 수 있는데 연초 전망이 좀 높다 해서 근데 전 높게 유지가 될 걸로 생각하고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줄어든다 하더라도 230조 이상이 되겠죠. 그럼 주가는 당연히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게 맞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작년 하반기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돈은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데서 돈을 벌어줬는데 주가는 성장이 가져가 버린 거죠. 제조는 고민 부리고 돈은 때놈이 챙기듯이 시장에서 돈은 제조업이 벌어주고 경기 관련 수출주가 벌어주고 주가 상승은 성장주가 다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이 시장 분위기가 원래 늘 그렇고 제가 이제 뭐 방송이나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거 보면서 중간중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시장에서.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시장 자체가 그러면 솔직한 말로 따라가는 게 시장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아닌 거 알면서도 따라갔는데 이게 정말 아니다가 됐을 때는 나와버려야죠. 아니다 했을 때는 가방에 던져야죠. 지금 시장이 역대급 하락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반등 당연히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아니다 싶은 애들 그 기술적 반등 나올 때는 나와야죠. 반대로 되는 애들은 이제부터 중심이 될 애들은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빠졌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실적이 받쳐주고 지금 실제로 실적이라는 경기라는 이쪽에 완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성향이 바뀐 거지. 근데 이게 미국처럼 덜 빠지고 많이 빠지고 이러면서 키 맞추기 하면서 가는 듯 했다가 이게 대규모의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큰 상장주가 생기다 보니까 완전히 왜곡이 된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그럼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으니까 교체하기도 좀 수월하겠죠. 물론 성장주가 2배 이상 빠졌다 이렇게 되긴 하지만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것도 당연한 흐름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또 따져야 될 게 그러면 영업이익을 볼 때는 좋아요. 그러면 시가총액 볼 때는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인데 자 어저께 만들 때 기준으로 얘기하면 어저께 지수 자체가 얼마였냐? 2709포인트였죠. 그때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미 확정된 퍼로 따질 때가 코스피 200 같은 경우가 지금 약 10% 정도? 정확히 안 보이네. 10.88%. 10.88%가 된 거고 설행 PER로 할 때는 10.1%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평균이다라고 했을 때 저점이 보통 10% 미만 떨어지면은 다 반등할 거야. 시간이 좀 걸려도 이 라인 때는 회복해.
라고 했던 이 가격입니다. 그 오늘은 지수가 2600포인트 초반짜리까지 떨어졌으니 더 싸겠죠, 밸류가. 더 싼데 확연하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확연하게 떨어질 수가 없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이 들어오면서 시가총액을 높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그동안 이런 공모주 상장주가 없었냐? 늘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많았던 시기와 적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많았던 시기가 언제냐?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이때 주가가 아시다시피 주가 한번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올라가던 시기입니다. 시장이 좋았거든요. 개인들이 열심히 증시에 달려들었죠. 그러면 이때도 똑같습니다. 물 들어올 때 쪼개기 하고 상장합니다. 왜? 흥행이 잘 되니까. 특히나 지금 공모주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이제 재작년에 시장에서 막 올라갈 때 따상따상상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주 시장이 높게 책정이 된 거죠. 높게 책정돼도 언론이라든지 계속 부추겨주면 됩니다. 왜? 기간은 그 수수료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장된 종목이 계속해서 있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굵직하게, 너무 과대평가돼서 올라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오늘 이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오늘이 2057조 정도 나왔었죠. 그럼 지수는 아까 봤을 때 지수는 얼마 빠졌다 했습니까? 20.84% 빠졌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정확하게 오늘 시총이 2056조니까. 근데 시총 기준으로 할 때 얼마 빠졌냐? 10.6%밖에 안 빠졌습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괴리가 생기느냐? 말 그대로 상장이 크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밸류 메리트를 약화시킨 요인입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상장할 때 가격이 너무 높게 안 뜨기를 바랬던 거고 LG에너지솔루션이 오히려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뭐 굉장히 큰 기대하셨다가 그 기대보다 좀 낮게 끝났다 정도 되긴 하겠지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으로 나오기를 사실 바라기도 했었고 너무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추가적인 강세가 최소한 안 나오는 게 좋은 거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면은 밸류적인 부분은 어차피 싸긴 쌉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적에 받쳐줘야 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재 올라가는 구조는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큰 더 이상의 쪼개기 상장이라는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 이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뭐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생각하고 중요하다 해가지고 상장할 거 안 하지 않습니다. 이거 계속 좀 압박을 해야 돼요. 말 같아서 불매운동도 하고 싶은데 여튼 그렇게 생각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사실 이것도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연말 되고 연초 되면은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1월 효과가 나올 거다. 1월 효과 나올 거다. 이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얘기해 나올 때마다 작년에 들었고 올해 들었고 1월 효과 별로 기대할 거 없으실 겁니다. 없으실 겁니다. 이게 저는 반복을 하죠. 왜 없다고 얘기하냐면 이게 1월 효과가 시장에서 난리가 났던 게 언제냐면 2018년도였습니다. 2018년도가 무슨 일이 있었냐? 셀트리온 그룹이 셀트리온이 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하면서 셀트리온 그룹 자체에서 셀트리온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게 코스닥에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 같은 이쪽까지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면서 시총을 위로 확 끌어올렸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18%라는 급등이 나온 거죠. 1월 달에. 이걸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1월 효과 기대를 합니다. 그 기대폭이 예전보다 작은 거예요. 4% 정도. 그러고 나서 2019년도 가고 2020년 되니까 1월 효과 마이너스 4% 나옵니다. 2021년 들어올 때 1월 효과 마이너스 4% 나옵니다. 왜? 사람들은 예전의 생각 아직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어마어마한 하락이죠. 19% 가까운 하락. 18% 정도의 하락. 그럼 내년부터 1월 효과 기대를 별로 안 할 겁니다. 반복이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이 기대로 가는 게 사실은 말 그대로 성장이라든지 기대라는 거는 실적과 상관없다. 그냥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아니다 싶을 때는 아니야라고 나와야지 사실 정답입니다. 근데 그게
아까 거래소 전체가 빠지고 시장 전체가 빠져 한 배경하고 실적이 받쳐주니까 이 배경하고는 처음부터 다른 겁니다. 왜? 코스닥은 대부분 성장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 시가총액 한번 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보면은 코스닥은 밸류 자체가 비싸다고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코스닥은 밸류가 어제 종가를 기준할 때 퍼가 얼마? 30%가 아직까지 넘죠. 아직까지 30% 넘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리포트가 이런 데서 증권사 리포트에서 코스닥 시가총액에 대해서 밸류나 이런 것도 거의 리포트 제시를 안 합니다. 이것도 웃긴 거죠. 왜 제시 안 하는데요? 제시를 해야지. 제시하면 자기네들도 논리적인 부분에서 정당하게 얘기할 거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 합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밸류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기대가 없습니다. 그럼 코스닥 같은 경우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 예전에 이것도 사실 똑같은 케이스인데 예전에 2007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주가 대비해서 코스닥이 상승폭 해봐야 이제 8% 정도. 오늘 주가 빠져가 5% 정도 상승밖에 안 했다. 예전 대비해서. 그럼 코스닥은 지난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승 이거밖에 안 한 시장이니까 여전히 상승폭이 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아니죠. 뭘 갖고 얘기하냐? 시가총액 갖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붕괴하기 전에 시가총액이 110조였고 지금은 최고치 447조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4배 올라갔었죠. 그러고 나서 주가 급락하면 현재는 369조입니다. 무슨 차이냐? 간단하죠. 상장한 종목이 무지 많았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상장한 종목 수가 왜 이렇게 많았느냐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기술 특례 상장. 어떤 기술 갖고 있을까? 기술 특례 상장. 이게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밸류적인 부분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부분 생각하고 가셔야 되고 코스닥은 실제로도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그려왔다는 거. 그래서 시장에서 성장주 이쪽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코스닥에서 실적이 받쳐준다 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어디? 주로 받쳐준다가 되는 쪽은 거의 IT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이 받쳐준다가 되겠죠. 그래서 IT 커뮤니케이션 이쪽이 주로 받쳐준 거고 왜 제약바이오를 제가 작년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는 백신에 따른 기대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케이스였지 실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기술 성장 기업 분야에서 제약바이오가 이쪽에 너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들 같은 경우가 처음에 몇 년 동안은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데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계속 적자를 보다 보면은 유상증자할 수밖에 없고 기술력이 인정을 못 받는다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성자 대표주 카카오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오늘 고가 기준에서 보니까 이제는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51.27%까지 빠졌습니다. 고가 대에서 반토막 더 났습니다. 그때 똑같이 얘기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 시가총액 72조였는데 오늘은 36조 8천억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 떨어졌죠.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매출 자체를 보면 매출은 작년 기준 6조 매출이고 영업이익이 6천억밖에 안 된다. 1조가 안 되는 회사가 시가총액 3위까지 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더 간다 늘 떠들죠. 원래 증권사가 올라가는 거는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빠질 때는 이제 빠졌으니까 목표가 하향한다 이게 되는 거고요. 세트론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세트론 주주분들도 사실 굉장히 좀 속상해 하시는데 제가 작년 초에 일임 상담을 받는데 딱 그러죠. 저 제약바이오는 안 합니다라고 이제 상담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왜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약바이오 해주세요라고 하시길래 안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트론 같은 기업이 얼마나 뛰어나고 좋은 기업인데 왜 안 한다고 얘기하냐. 그래서 저 딱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하시라고. 왜냐면 시장 분위기가 너무 몰아간 거죠. 세트론 하면은 바이오시밀러 이 기업이지. 1차적으로.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는 무조건 먼저 만든 쪽이 다 가져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현재는 고가 대비해서 60%가 넘는 하락이 나타난 거죠. 작년 고가 대비해서. 그 이제는 기술적 반응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세트론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정체인데 이게 새로운 바이오시밀러란 부분이 올해보다 내년 정도 되면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중에 관심을 갖고 본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선 기술적 반응을 보고 내년 연말 오히려 하반기 이럴 때랑 보면 괜찮다 되겠죠. 그럼 성장주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냐?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왜? 삼성전자는
성장과 가치가 다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국내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싸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렇게 영업이익을 50조를 넘게 내는 회사가, 매출이 300조가 넘게 나오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아까 420조까지 오래 떨어졌죠. 이런 게 싼 겁니다. 이런 게 안전적이고, 고가 대비 하락이 아까 지수 하락폭 비슷하게 나온다 되죠. 올라갈 때는 시장보다 더 강하다가 주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주 기준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률이 높거나, 그죠? 또는 매출의 증가율이 높거나, 이런 거를 성장주 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독보적인 기술력이나 또는 뭐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쪽. 대표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뭐 테슬라 이런 거 당연히 독보적인 기업들이겠죠. 이 정도 되는 기업들도 평가 자체가 아까 테슬라가 60%까지 떨어졌다고 했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그 정도 평가인데, 말도 안 되게 1000%까지 받는 시총 상위가 카카오페이였었고요. 그래서 시장이 문제 있다고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그게 서서히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무조건 성장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성장도 당연히 실적이 증가하고, 매출의 증가도 뚜렷하고, 영업이익률도 높고, 이런 기업들은 꾸준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IT 부품이 거의 그런 쪽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인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시장에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거는 지금의 통화 정책이나 지금의 시장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져 있죠. 카카오라는 세트령 같은 거가 고가 대비 50%, 60% 빠졌듯이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기술pad에 나올 겁니다. 그 나올 때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될지,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지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되죠. 자, 4주 동안에 강의한 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밸류 정상화 과정. 우리나라 좀 과하게 빠졌다.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뭐냐? 고평가 성장을 조정을 받아야 되고 저평가 가치는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었던 거고요. 글로벌 경기라든지 영업이익 확장세라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같은 20% 급락을 하더라도 배경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번 조정이 예상치 못하게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다 해서 겁낸다 이게보다는 어차피 반등 나와줄 겁니다. 그 나오는 반등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거냐. 이제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상반기 타겟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3,200에서 3,300을 잡았었는데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을 저렇게 받는 거 보고 100포인트 정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3,100에서 3,200 정도를 상반기 컨센서스로 잡고 있고, 그러고 나서 실적이 2분기까지 윤곽에 들어가면 그때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게 된다면 그때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매출과 이익 성장이 잘 나오는 경기 관련주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동차라든지 IT, 건설, 철강, 조선, 금융, 그 다음에 일부 지주사, 비상장 자회사가 많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지주사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고밸류 성장주 투자는 우선은 1차적으로 낙폭과대에 기술적 매매 정도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주간의 2022년 메인 게임 스타트란 주제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당분간은 배워서 한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 얘기도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잠시 후에 유튜브로 2022년 시장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또 유튜브에서 또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참석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